332번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신축 신고, 신축하고 증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증축은 이거 말고도 개축이나 재축, 다시 건축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들어가시면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건축신고를 갖다가 놓으시고,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소규모 건축물이었었죠. 소규모 건축물, 얘는 대표적인 자기완결적 신고다.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고, 그러니까 건축신고의 신고 요건에는 형식적 요건만 포함됩니다. 형식적 요건만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 보시게 되면은 건축법 제 11조 5항하고 14조 2항을 비교하시면 11조 5항의 허가건축에 있어서의 인허가 의제 제도 규정을 두고 있죠.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면은 권한이 집중이 됩니다. 관할이 집중이 되는 과정에서 그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집중이 되니까 권한 배분 관계가 변동이 되겠죠. 변경이 되니까 헌법 제96조에 따라서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행정 권한 법정주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쪽에다가 준용을 하는 거죠. 인허가 의제를 일로 준용을 한다. 준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14조 2항에 따라서 건축 신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적용이 되는데, 항상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얘가 개발행위 허가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개발행위 허가는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한다면 얘는 예외적 허가다. 예외적 허가에 해당을 하고, 여기에는 요건으로 뭐가 들어가요? 실질적 요건이 들어간다 이거지. 실질적 요건이 들어간다. 그러면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면 이거 전체가 하나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가 나오면 이 신고 요건에는 무엇도 포함되고, 원래 있었던 형식적 요건도 포함되고, 그다음 실체적 요건은 집중이 안 되죠. 관할 집중되고 절차 집중되고 실체는 집중이 안 되니까 실질적 요건까지 포함한다 이거죠. 실질적 요건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건축신고가 더 이상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고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고, 그에 대한 수리 안에 모두 포함되는 거다. 개발행위 허가도 포함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개발행위라고 했을 때 저기서 나오는 얘기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신축은 개발행위가 맞습니다. 신축은 개발행위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증축이라거나 개축, 재축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개발행위가 아니다. 얘는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 재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예 없는 거야. 이 부분이 없으니까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건축신고 쪽에. 건축신고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저 안에 이제 기본이 신축이고 다른 것들이 있는 거야.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집중될 게 없어요. 집중될 게 없으니까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어떻게 돼? 얘는 계속 여전히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것이고, 신축이라고 하게 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거.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축하고 증축, 개축, 재축을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선장 경영신고에 대한 수리. 유선장 이제 하천에 가게 되면 이제 배 띄워놓은 곳 있죠. 배 타는데 얘기하는 거고, 경영신고에 대한 수리.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다. 형식적 요건만 필요한 것이지 저게 별도의 어떤 실적 요건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선장 그냥 놓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법 이 부분도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는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 주택의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 여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의 보조금 지원, 이 유료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오는데 보조금도 지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설 기준, 시설 기준도 완화 적용이 되고요. 세금도 감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노인복지주택의 대상 노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고, 이 부분이 실질적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실질적 요건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수리를 위한 신고다.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되고, 그러면 그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산모가 아기 낳는 것 도와주는 것 얘기하는 거죠. 의료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등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자기한결적 신고입니다. 자기한결적 신고. 그래서 얘네들은 수리가 처분이 아니다. 수리가 처분이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명의 변경 신고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명의 변경 신고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의 변경 신고인가? 그렇다 이거야. 그렇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의 변경 신고, 지위승계 신고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양도인, 양수인이 있죠.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있는데, 이 구조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관계 문제가 있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사법관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법관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양도계약을 체결을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공법관계에서 건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영업 양도양수죠. 이건 이제 건축에 대한 양도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업권이 아니라 건축권의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명의 변경 신고에서 여기다가 이제 양수인이 여기다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안에 뭐가 들어가?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실질적 요건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실질적 요건 들어가니까 명의 변경 신고라고 나오게 되면은 그게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권에 대한 양도양수의 문제인지 구별하지 마시고, 결론만 기억해 놓으세요. 구별하지 마시고 명의 변경 신고는 그냥 지위승계 신고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 얘는 수리를 위한 신고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338번 끊어졌네.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관청의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겠지? 직권말소 사업자 등록이라고 했는데, 우리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하죠? 세무서에다가 하는 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도 역시 일반적인 등록 신청과 마찬가지로 등록 신청과 등록 수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등록 신청, 등록 수리.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제도라고 하게 되면 우선 뭐부터 생각을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무서에다가 하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 등록 수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건 단순하게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세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그친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이거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의 신청에 대한 수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직권 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전부 다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은. 그 다음에 납골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골탑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납골당, 납골탑. 과거에는 이제 납골당이라 불렀고, 지금은 뭐라 부른다? 봉안당이라 부릅니다. 봉안당. 법이 개정이 돼서 봉안당, 밭들 봉자에다가 편안한 안자를 써가지고 편안하게 조상을 모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봉안당 이렇게 부르는데, 납골당 설치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에 실질적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은 수리를 위한 신고는 무조건 맞습니다.
수리료한 신고는 맞는데 요거는 물론 신고제도는 그것이 자기원결적 신고이든 수리료한 신고이든지 간에 신고라는 표현이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법에 신고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니까 법규상의 신청권은 무조건 인정이 되는 거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그에 대한 수리도 처분이 맞는 거고, 그러면 수리 거부라고 하게 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고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수리 거부가 처분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이 판례는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재량행위로 봤다는 거예요. 재량행위로 봤다. 요게 특이한 점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다. 그런데 저것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수리를 위한 신고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근거법에서 실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나 아니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사회단체 등록 신청이라거나 이런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 수리가 뭐가 돼?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가 되는 겁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법률 행위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청의 의사작용 개입이 안 되면은 당연히 의사작용으로서의 재량권 행사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건 법에서 재량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재량행위가 된 겁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절대로 재량이 될 수 없어요. 항상 기속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속인데 얘만 재량으로 봤습니다. 얘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그 판례에서 같이 나온 얘기인데,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고 수리는 처분이 맞는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주차장 등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납골당 내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설치 신고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럼 저것들은 뭐냐 이거야. 저거는 만약 저것이 법에서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맞다면 그러면 저게 수리를 요한 신고니까 이에 대한 수리도 역시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예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예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도 필요 없어요. 신고도 필요 없으니까 수리도 필요 없는 거고, 수리도 필요 없으니까 수리가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다. 341번 법의 노조 통보. 법의 노조 통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인적 결합체로서 법의 노조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게 뭐로 바뀌게 되면 노조법상의 법내 노조로 바뀌려면 법내 노조로 갔을 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 노동행위, 분호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구제 신청을 하든 아니면 근로자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구제 신청을 하든 구제 신청이라고 표현을 하죠.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구제 신청은 법률관계의 양쪽 당사자예요. 사용자하고 근로자 또는 사용자하고 노동조합 사이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고 심판이 아니고, 사용자가 행정청이 아니죠. 행정청이 아니니까 이거는 당사자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 심판이고, 여기서 지방노동위원회가 하는 판정행위 초심판정이죠. 초심판정은 뭐가 된다? 처분으로서 재결이 된다.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죠. 지방노동위에다가 분호행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처분입니다. 이건 순수한 처분이에요. 원처분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결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거는 처분으로서의 재결, 이건 원처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은 아니지만 심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거야. 심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재결이라는 뜻은 이게 준사법적 결정이다. 준사법적 결정이다라는 특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준사법적 결정이기 때문에 뭐가 인정돼요? 행정행위의 존속력, 실질적 존속력으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바로 처분으로서의 재결입니다. 그런데 근로자한테 부당해고를 하는 거 말고 이 부당노동행위 있죠? 이 부당노동행위, 삼성이 하는 행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책동입니다. 방해책동. 노조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방해하는 행위, 방해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그래서 노조의 활동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법내 노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한테 어떤 탄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내 노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법내 노조로 인적결합체가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법의 노조에서 법내 노조로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입니다. 노조 설립신고. 그리고 이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였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근데 저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1항입니다. 9조 1항에 있는 법의 노조 통보라는 저 조항을, 법조를 적용한 적이 없었어요. 노조를 그렇게까지 탄압하지 않았거든요. 저건 박근혜가 한 겁니다. 박근혜가 직접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한두 개 건이 아니죠. 이걸 이렇게 바꿔먹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내 노조였던 전교조에 대해서 법외 노조로 다시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게 이게 법의 노조 통보예요. 법의 노조 통보. 어떨 때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시행령 9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은 뭐였냐면 전교조 안에 해직된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에서 시정명령을 한번 하고 나서 저것을 불이행을 하면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저걸 했는데 저 의미는 뭐라고요? 취소라고요. 취소. 여기서 이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수리를 요한 신고니까 이에 대한 수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분이 맞죠. 처분이 맞고, 이거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에 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수리 취소다. 당시에 했던 건 직권 취소였었고요. 수리 취소를 하는 게 법의 노조 통보다. 그렇게 치면 저 시정명령은 자기하명인 거고, 법의 노조 통보는 수리 취소라는 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둘 다 처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정차 금지 또는 속도 제한, 일방 통행 이런 것들 교통 표지판을 보게 되죠. 근데 교통 표지판으로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도로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놓는 경우도 있죠. 표지판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 도로에다가 글씨를 써놓든 간에 이 주정차 금지, 속도 제한, 일방 통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명입니다. 하명. 그래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 맞는 거고, 또 주차나 정차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떠나야 되니까 자기 의무도 함께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나 아니면 쌍방이 안 되도록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니까 다 하명이에요. 다 하명이고, 이것은 우선 물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건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규율을 하는 거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규율을 하게 되니까 물적 행정행위고요. 그 다음 물적 행정행위는 필연적으로 일반 처분입니다.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특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반 처분이다. 그러면 물적 행정에서 일반 처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성질은 하명이고요. 하명.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집회신고입니다. 집회신고. 집회신고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회신고는 이건 정보제공적 신고라고 했습니다. 정보제공적 신고이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가 아니라는 걸 조심한다. 금지 해제적 신고가 아니다. 건축 신고 같은 게 아닌 겁니다. 신고를 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고 신고를 해야만 집회를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회 시위는 원래부터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 경찰기관하고 협조를 하는 거예요. 협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집회를 하게 될 것이고 몇 명이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 질서 유지인이 몇 명이 있을 것이고 피켓을 몇 개를 들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금지 해제적 신고가 아니라 정보 제공적 신고고 정보 제공적 신고는 필연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죠.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리가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을 해보시냐면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촛불 집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촛불 집회. 촛불 집회. 이때 당시에 촛불 집회 당시에 그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있었죠. 그 주최한 단체가 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를 걸었었던 거냐면 당시에 촛불 집회 신고에 대해서 수리가 거부가 됐어요. 수리가 거부가 되고 그리고 옥외입니다. 옥외 집회 금지 통고도 나왔습니다. 두 개가 나왔어요. 뭐랑 뭐가 나왔다? 집회 신고가 수리가 거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5개 집회 금지 통고가 왔어요. 금지 통고가 그 단체한테. 그죠? 근데 만약에 집회 신고 수리 거부 쪽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었더라고 한다면 저거는 수리 거부가 처분이 아니라고 해서 소송 아예 각하됐을 겁니다. 각하가 되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가 없지. 당시에 바로 전날 그냥 수리 거부를 하고 5개 집회 금지 통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날 집회를 해야 되는 건데 다음날 집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임시적인 구제수단이 필요하겠지. 당연히 집회 신고에 대해 저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본체 소송으로서의 취소이 있어야 되잖아. 취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수리거부 법리적으로 따지면 수리거부 처분될 수 있어요. 처분될 소지가 있거든요. 집시법을 하나씩 따지면 우리가 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정보 제공적 신고예요. 마치 착공신고라거나 출생신고라거나 이런 것들처럼 수리 거부가 되었을 때 장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쪽에서 입증을 하게 되면 수리 거부도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그걸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확실한 거로 밀었던 겁니다. 확실한 건 바로 5개 집회 금지 통고 이거예요. 아직 집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해산 명령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처분이 맞단 말이죠. 이건 다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집회 해산 명령 나온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 통고는 온 게 맞으니까 이 통고에다가 취소를 제기한 겁니다. 통고에다가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하명이라는 처분에 대한 취소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죠. 처분의 상대방이고 그리고 처분성 인정되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얘네가 경찰청이 5개 집회 금지 통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요. 그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명백해야 됩니다. 명백할 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아주 명백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함부로 국가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명백할 때만 가능한 건데 만약 명백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라는 소극적 요건이 인정돼 버릴 겁니다. 그렇지? 이 금지 통고가 적법하다면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집행정지도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집행정지 결정 내에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제가 갔을 때 첫 번째 관계 저는 3회차에 갔는데 3회차에 240만 명이 있었거든요. 240만 명을 오늘 올라온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고 나서 다음날 다시 한다고 해서 240만 명이 모인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맞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매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초반에는 매회 얘네가 이런 짓을 계속했어요. 집회신고 수리거부, 그 다음에 5개 집회 금지 통고, 이걸 계속했단 말이에요.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취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갖고 인용 결정을 받아낸 다음에 그게 이제 뉴스에서 잘못 나온 거죠. 가처분이라고 표현을 했죠. 가처분이 아니라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본안에서는 금지 통고에 대한 취소를 계속 끌고 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용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인용 판결을 받아낼 실익이 있다 없다?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이미 집회했잖아요. 그죠? 그냥 뒀으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각하 결정했을 겁니다. 이미 집회했지 않느냐 라고 각하 결정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죠. 위법한 금지 통고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문제를 해명하자라는 이유에서 협의의 소욕을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협의의 소욕을 인정했다면 결국 인용 판결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죠. 왜 안 나왔죠? 당연히 집회를 하고자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요, 집행 정지만 받으면 목적은 달성된 겁니다. 집회만 실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계속 우리는 소취하를 했습니다. 계속 소취하를 했어요. 예, 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 받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소취하고, 또 제가 또 위법한 행위를 또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또 위법한 행위라면 우리는 또 취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 받고 또 그냥 소취하해서 각하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촛불 집회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맞다. 그 다음에 정보제 홍적 신고니까 수리는 처분이 아니고 수리 거부도 처분이 아니다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판례는 없었고, 해산명령은 불법 집회일 때인데, 그것도 조심해야 될 점이 불법 집회가 미신고 집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신고 집회는 적법 집회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들의 생명체제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것이 명백할 때 그것을 우리가 불법 집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불법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얘들이 폭력 행위를 하고 있다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먼저는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도로 집회 해산 요청을 해야 돼요. 집회 해산 요청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해산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해산 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 맞다. 그 다음에 검사임용입니다. 검사임용. 예, 검사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 사건이 있었죠. 거부 사건에서 거부가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로 나오는 게 검사임용 사건에서 검사임용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를 했는데 이 판례가 좀 애매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된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나를 꺼내고, 그리고 나서 응답은 해줘야 된다. 응답 의무가 있다. 임용권자는 응답 의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두 가지를 말해서 초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 대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검사 임용 사건에 대한 판례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에 대한 판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인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입장 다 정리가 됐고요. 그것은 신청권, 응답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임용 신청자한테는 응답 신청권이 있다. 응답 신청권이 있다라는 판례였었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신청권에 대한 문제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거부가 처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이에요, 먼저 뭐는 인정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거부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에는 문제가 특별히 없는데 신청권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신청권을 인정을 시키면서 결국 검사 임용 거부는 거부 처분이 맞다라고 해서 소송을 받아줬던 사건이죠. 예, 여기서 처분에 대한 거부, 이 처분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 검사 임용은 처분이 맞다. 검사 임용은 처분이 맞다. 그러면 검사는 뭐죠?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특정직 공무원. 1특기 정별계고죠. 1특기 정별계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이고 특정직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이죠.
여기까지가 경력직 공무원이고 신분 보장되는 사람들. 그 다음 정무직 공무원이고 별정직 공무원이고 계약직 공무원이고 고용직 공무원이고 이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죠. 신분 보장 안 되는 사람들. 지금은 얘들은 없어졌죠. 얘들은 없어지고 1특정별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입니다. 판검사는 이쪽이에요. 판검사. 검사는 뭐라고?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거야. 특정직 공무원이다. 특정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뭐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공무원 임명으로 넘어갈 수 있죠. 검사의 임명이라는 것은 공무원 임명이다. 그러면 권리 능력, 권리관계 중에 권리관계, 신분 설정행위죠. 신분 설정행위,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설정해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특허다. 검사 임명 자체로 문제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는 특허. 보통은 이제 검사 임명 거부의 문제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핵심은 신청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음 국공립대학교 교수 임용 이렇게 들어가면 사립대학교랑 다른 거죠. 국공립대학교 교수면은 교육공무원이죠. 교육공무원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임명입니다. 공무원 임명이니까 똑같이 특허. 신분 설정 행위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 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축물의 입지 및 규모에 관한 사전 결정. 비슷한 얘기가 앞에서 나왔었죠? 지난 시간이었나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거부. 이거 처분이었었죠. 그죠? 건축심의를 받아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건축심의가 거부가 돼버리게 되면 건축허가도 필연적으로 거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이 맞다라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처분이 맞다. 근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해준다. 기속행위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의 입지나 규모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결정 맞습니다. 사전결정 맞아요. 그러면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와 같은 단계적 행정결정은 다 처분으로 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사전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사전결정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결정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바로 처분으로 연결할 수가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법상 법인 이게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LH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판례도 있죠. 교통안전공단도 마찬가지인 거고 마사회 쪽에 대한 판례도 있죠. 마사회 기수에 대한 면허 취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했을 때 얘네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법상 법인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죠. 기타 행정주체에 해당을 합니다. 기타 행정주체. 그러나 뭐는 아니다. 인사조치. 이거는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기억을 그냥 해놓으세요. 공법상 법인의 인사조치는 다 처분 아니다. 이건 사법관계입니다. 근로관계, 고용관계. 직원의 근로관계, 고용관계는 사법관계다. 판례가 이렇게 보죠. 사법관계다. 이거는 위탁받은 공행정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관계로 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공법상 법인이라고 했으니까 공법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공법상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사법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상 행위지 공법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고 또 이와 같은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서는요. 얘한테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안 되죠.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돼야만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건데 그것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주체,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문화재보호법상 보는 순간 예외적 허가 느껴져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도중에 뭐를 발견하게 돼요? 고분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 건축을 계속 하려고 하게 되면 저 고분을 발굴해야 돼요. 그렇죠?
밀어내야 되는데 그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고분 발굴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건 문화재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외적 허가, 고분 발굴 허가라고 하게 되면 예외적 허가가 느껴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공무원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안 되는 거죠. 겸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겸직 허가는 예외적 허가에 해당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안 됩니다. 영리 업무에 대한 겸직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비영리 업무에 대한 겸직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영리 업무에 대해서까지도 겸직을 허용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 허가에 해당을 한다. 그 다음 구법으로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에요. 규제법인데 뭐 이름에 나와 있듯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었냐면 사법으로의 도피, 여기서 봤었습니다. 사법으로의 도피, 전라북도 지사죠. 전라북도 지사가 원래는 골프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하다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겁니다.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주면서 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여기다가 부관을 붙이려고 했었죠. 25억인가 그랬습니다. 25억을 기부금품을 받겠다라는 기부체납 조건을 붙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기부체납 조건을 현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붙이려고 보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서 뭐예요? 실체적 관련성이 없다 이거야.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사유가 분명해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증여계약으로 바꿨다 이거야. 증여계약으로 했을 때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부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위반이 되는 거고 또 이것을 계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반돼서 또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또 민법상으로도 역시 위법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기부금품은 공무원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금지가 되는 것들인데 이 모집 허가를 하게 되면 예외적 허가다. 예외적 허가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예외적 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석탄 가공업 허가. 석탄 가공업을 이걸 여러분들이 공공사업으로 잘못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사업으로 석탄 가공업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석탄 가공업 허가가 특허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네, 석탄 가공업은요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특허가 아니라 허가에 해당을 한다. 네, 이것도 하나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하고 중간 처리업 허가 다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건 이견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상 그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하는 거. 적정 통보는 사전 결정으로서의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얘기한 거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거는 특허입니다. 요거는 특허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특허인데 그게 기속행위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기속행위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만이 최종적 허가로서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 자격이 바로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행정청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된다. 반드시 기속행위로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중간을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폐기물 중간 처리허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허가입니다. 허가입니다. 그래서 특허에서 요건 심사를 하듯이 여기에도 결격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혼합적 허가입니다. 혼합적 허가.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특허고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는 허가다. 뭐 어쨌든 폐기물 나오게 되면 다 처분은 맞다. 처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55번 카지노업 허가.
카지노 포괄 뭐 확인이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는 바는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뭐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예외적 허가로 본다. 원칙적 금지에 예외적 허용이죠. 예, 이건 도박이기 때문에 카지노 오퍼가. 이거 말고도 예외적 허가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비슷한 게 사행행위 영업허가. 사행위 영업허가도 역시 예외적 허가입니다. 예외적 허가. 사행행위 영업허가하고는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 사행행위 영업허가로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던 것들은 보통 이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투전기 영업허가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행행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전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사행행위 영업허가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투전기는 지금은 이제 허용이 안 됩니다. 아예 투전기는 아예 허용이 안 되고요. 슬롯머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은 처벌 대상이고, 그래서 이제는 복권, 복표 발행업 이런 걸로 나온다 이거야. 복권 발행업 허가, 이런 걸로 예외적 허가, 사행행위 영업허가 문제가 나온다. 오케이? 네. 그래서 사행행위 영업허가도 예외적 허가, 카지노 허가도 예외적 허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는 그냥 묶어서 생각하세요. 묶어서. 네. 그러니까 다방 옆집에 전당포가 있고 전당포 옆집에 보통 고물상이 있어요.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맡기고 돈을 빌리려면 전당포를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만약에 고물이면 그냥 옆집에다 파는 거고, 그 다음에 판 다음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방 영업포가, 전당포, 고물상, 저런 것들이 그냥 신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거는 허가예요. 그것도 심지어 혼합적 허가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다방, 전당포, 고물상은 묶어 생각하시고 가학상 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이 맞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돼요? 산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입산 금지. 그 다음에 동물 잡고 하는 거, 수렵 금지. 저거는 도로 통행 금지랑 비교하시면 돼요. 도로 통행 금지하고 보통 같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입산 금지, 그 다음에 수렵 금지, 그 다음에 도로 통행 금지. 이 통행 금지를 해제한다.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입산 금지 해제, 수렵 금지 해제,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나왔던 도로 통행 금지 해제.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을 하는 거냐면 전부 다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입니다. 물적 행정이 땅에 대해서 하는 거죠. 로서 얘는 필연적으로 일반 처분이라고 했죠. 일반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의 일종이 되는 거고요. 허가 일종이 되는 거고 일반 처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일반 처분에 해당한다. 허가죠, 허가. 대물적 허가가 되는 것이고 가학상 허가입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도로 통행 금지 쪽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이거는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쌍방적 행정이가 아니란 얘기죠. 쌍방적 행정이가. 그래서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아서 금지를 해제하고 해제하는 겁니다. 전부 다 물적 행위로서 일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얘는 전부 다 가항상 허가에 해당한다. 묶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입산, 수렵, 도로 통행 금지 해제. 그 다음 361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도로 사용허가, 여기서 또 쏘으면 안 됩니다. 도로 점용허가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야. 도로 사용허가, 도로 점용허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곡물이죠, 곡물. 우리 아까 전에 곡물 중에서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곡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중에서 공공용물 쪽입니다. 공공용물.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 곡물의 사용관계죠. 곡물의 사용관계. 공공용물 쪽에서만
사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공물을 일반이 사용하는 건데 이 사용관계는 일반 사용관계하고 특별 사용관계로 나눠질 수가 있다. 일반 사용관계가 아니면은 특별 사용관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었죠. 일반 사용관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깨지면 됩니다.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깨지면 이거는 일반 사용관계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특별 사용관계로 넘어왔다 이거지. 넘어오게 되면 다시 네 개로 나눠졌었어요. 첫 번째 허가 사용관계가 있고 특허 사용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습상 사용관계가 있고 계약상 사용관계가 있는데 이 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얘네들은 사실상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놓고 있는 논문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주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얘는 일시적인 사용을 말하는 거고 얘는 계속적인 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일시적 사용, 계속적 사용. 그럼 여기다 이제 도로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공공용물이죠. 우리 아까 전에 공공용물 중에서 인공공물로서 대표적인 도로 이렇게 잡죠. 도로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도로를 우리가 그냥 보행을 해버리게 되면 일반 사용관계입니다. 도로를 그냥 보행하면 일반 사용관계인데 깨뜨리고 내려온다. 깨뜨리고 내려오면 일시적 사용, 이게 도로 사용 허가입니다. 이게 도로 사용 허가가 되는 거고 계속적 사용, 이게 도로 점용 허가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을 한다. 그냥 사용한다. 그냥 사용한다. 점유하여 사용한다. 점유하였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계속적 사용, 유형적, 고정적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보겠죠. 유형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나오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석유 판매업 허가, 주유소가 있다는 거죠. 주유소 설치 허가라고도 하고 석유 판매업 허가라고도 하는데 대법원은 그것을 대물적 허가라고 말을 했고 고등법원은 이것을 혼합적 허가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유소를 할 때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입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 허가가 아니라 도로 점용 허가죠. 도로 점용 허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차도고. 그래서 차가 들어가고 차가 나오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유형적 고정적 사용으로서 도로 점용 허가에 해당합니다. 점용 허가에 해당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거고 이건 특허를 받는 겁니다. 특허 사용 관계니까 특허죠. 특허 사용 관계니까 특허고 허가 사용 관계니까 이거는 가학상 허가입니다. 가학상 허가가 되는 것이고 이 도로 사용 허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서 간단한 어떤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간단한 공사 뭐 전봇대를 놓는다거나 이런 공사 같은 거 할 때 도로를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잠시.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그런 걸 우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씨가 그 예전에 무슨 사건입니까? 그 스님들이 다 내려오신 적 있죠. 산 위에 계신 분들이 다 내려오셔가지고 한번 집회를 크게 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서울시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청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뭐 있어요? 앞에 광장 있잖아, 그렇죠? 광장. 이 광장에서 그 스님들이 오셔갖고 여기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집회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거예요. 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분들이 하루 하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계속 하려고 드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사용료 받겠다 그랬어요. 사용료 받겠다. 그래서 모두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도로 사용 허가인데 오늘 하루 집회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저 광장은 도로입니다. 저것까지를 포함해서 도로법상 도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 부분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이 부분에서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치게 되면 도로 점용료가 되는 겁니다. 도로 점용료. 도로 점용료 보통 우리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죠. 여기다가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다 부관으로 점용료를 붙이는 방법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공부를 참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때였는데 도로 점용허가, 사용허가 두 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니까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